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자,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은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잠시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시장이 또 불을 뿜었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고, 자, 금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 외에 제약, 바이오, 자, 이러한 헬스케어 섹터 업종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AI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섹터마저도 어제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어제 나왔던 ADP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상치보다 크게 좀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10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 12월은 또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정부 셧다운은 옛말처럼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도요. 지금 선물 시장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지출 자체가 2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은 2025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5년, 26년, 27년까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중에 1조 6천억 달러는 칩 서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프라에 투입을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자, 많은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의 이러한 캐펙스,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이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갈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AI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보게 되면요. 사실상 가던 놈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어떤 순환매 또는 수급의 이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책주들 또는 AI, 반도체, 자, 이러한 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가는 놈만 계속 가고 있다. 또는 쏠림이 일어난 그 종목들에 더 많은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쏠림 현상도 저도 어찌 보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주 또는 유틸리티, 특히나 AI 또는 반도체, 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EPS가 일부 상향 조정이 되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일부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그러한 섹터 또는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 발표가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될지도, 또는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 시장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또 정당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또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나씩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어떠한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정부 셧다운. 전혀 뭐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또 추억이 있는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 리서치본부의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자, 오늘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래간만에 예, 또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예, 참.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 있다고 하면 코리아에 이제 박상현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코리안 채권 왕, 그죠? 너무 과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할 때마다 되게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늘 즐기면서 계속 놀리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과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 셧다운.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이러한 어떤 통계 자료나 그래도 조금 조정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왜 조정이 없나요? 일단 시장이 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적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95년 이후에 정부 이제 셧다운이 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 이제 18년에 있어서 34일 정도가 이제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 S&P 500이 10%가 뭐 그 기간 동안 올랐으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영향이 없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셧다운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95년 뭐 그것도 뭐 거의 약보합 정도니까 0.03%면 이거는 뭐 그냥 고압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었던 뭐 그 중간 사이에서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지수 자체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셧다운이 되고 되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는 있으니까 아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한 부분들로 좀 봐서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과거의 또 통계를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뭐 셧다운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공교롭게 뭐 어저께 주식시장도 뭐 사상 최고치였지만 그동안 조금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이게 좀 뻣뻣했고 또 좀 약간 좀 오히려 좀 상승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도 뭐 지금 장중에도 뭐 지금 선물에서도 사실은 좀 아시아장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금리 자체도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뭐 반갑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 금리 인하를 뭐 반영하는 것도 좀 있죠, 지금 현재.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추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어제 발표된 앞서 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그 ADP 고용 지표 자체가 뭐 예상 밖으로 좀 감소세를 좀 보였고요. 제가 화면에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하고 지금 어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매달 약간의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 자체를 대부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ADP 그 고용자 수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셧다운이 풀리지 않으면 내일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기대를 이제 결국 기다리고 있는 참에 ADP 자체가 이렇게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의 어떤 결과가 나온 거로 봐서는 우리가 받아볼 9월 고용지표 자체도 조금 결국 썩 좋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시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10월 달 또는 12월 달에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사실은 이제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로 조금 이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어제는 그래도 한 5만 4천 건 예상치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3만 2천 건이었나요? 4천 건이었나요? 네, 3만 2천. 뭐 하여튼 마이너스인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나? 뭐 왜냐면 너무 크잖아요, 이 괴리율이. 최근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 뭐 노동 뭐 해고하는 국적에 해임됐고 또 해임됐지만 뭐 다른 이유긴 하지만 사실 또 해임이 된 사항들이고 ADP 고용 자체도 사실 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 달 수치를 갖고 일희일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커진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 대상 기업들 자체가 뭐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좀 줄어든 것들이 아마 좀 통계의 어떤 정확성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 여기서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아 미국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또 하나 지표 자체 고용주 매주 발표되는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그거는 지금 최근에 한 21만 건 정도로. 맞아요. 22만 왔다 갔다 하고 한때 있죠. 뭐 26만까지 뭐 갔다가 그런데 텍사스 지역에서 약간은 사기 청구가 있어서는 그게 좀 왜곡이 된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20만 초반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자체는 해고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고용시장 한편에서 보면은 신규 수요는 줄어들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해고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좀 이상한 균형, 어떤 고용시장에 조금은 이거를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아주 묘한 상태에서 지금 고용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게 보면 미국의 지금 어떤 이 고용 지표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부진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 자체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고용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아무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물가는 한 2% 후반대에서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성장은 뭐 예상보다 상당히 견조한 상황들이고 그러면 연준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고용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이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로 사실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준도 이제 고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고용 때문에 지금 약간 관세에 대한 어쩌면 뭐 4분기 때 또는 내년 상반기 때 뭐 소비자들 정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걱정도 한번 해봐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뭐 그래도 노동 지표가 더 좀 앞서 있다. 좀 더 우리가 좀 신경 써 봐야 된다. 지금 당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론 경계감을 분명히 갖고 항상 나올 때마다 뭐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그 공급업체들이 가격 정가를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아차 자체도 이제 관세 충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관세 악영향이 아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격 정가를 사실은 좀 못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발 인플레 압력 자체는 예상보다는 사실은 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조금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 물가 자체를 사실 좀 낮추는 요인이 되니까 뭐 물가가 여기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오히려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요. 지금 유가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한 61불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또 증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오펙 10월 달 그죠? 뭐 계속 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잠깐 시장 점유율을 이제 뺏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증산에 조금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가 미치는 여러 가지 재반 물가 압력 자체가 저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뭐 미국의 상품 물가라는 게 전체 물가 지표 중에서 한 2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어서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는데 여하튼 유가가 이 상품 물가라든지 이러한 쪽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좀 안정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유가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뭐 폭등을 이제 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삼조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삼조라는 거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요새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은 저유가 부분들이 아닌가. 저유가.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자체가 아무래도 관세 문제, 뭐 물가 문제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소비 제약 요인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에서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의 어떤 가처분 소비를 사실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최근에 뭐 유가 추세가 여기서 조금 유지가 되거나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IB라든지 뭐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50불대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 시추하는 기업들은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추를 하라고 하지만 뭐 BP,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손익분기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못 맞출 수 있어서 이제 셰일 업체들 자체는 증산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우디 쪽에서의 증산 자체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크고 다행스러운 건 뭐 이게 다행스럽다라고 표현. 중국 경기가 뭐 상당히 좀 부진한, 뭐 주가는 사실은 뭐 딴 얘기이긴 하지만 중국 경기 자체가 뭐 지금 나온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은 결론적으로 해서 중국의 원유 수요 자체가 그렇게 세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유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과잉 공급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유가 효과를 아무래도 미국 경제도 보고 전 세계 경제가 조금은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일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뭐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또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지표도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뭐 물가는 우리가 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론만 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이거 계속 갈론만 갈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주식시장이나 여러 뭐 수급적인 요인을 좀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아예 지금 불이 붙었다.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장기간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오세요? 아니면은 뭐 약간 좀 고점이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 사이클 자체, 뭐 우리가 지금 AI 뭐 버블론도 있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야구로 뭐 표현한다면 한 4, 5회 정도가 진행. 4, 5회? 뭐 조금 초기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조금 이제 4, 5회 단계, 4, 5회 정도를 좀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 저는 1회인 것 같은데. 1회는 조금 지났어요. 좀 지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오늘 우리나라가 그것을 뭐 여실히 좀 보여준 부분인데 제가 뭐 화면을 잠깐 이제 자료를 준비한 걸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위쪽에 요 파란색 차트가 디램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에 거의 뭐 90도 가까이 이렇게 솟구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뭐 유가까지도 사실 좀 떨어지고 있어서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과거에 유가가 떨어지고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보게 되면 항상 뭐 나스닥 지수 자체는 사실 폭발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반도체 업황의 담당자는 뭐 아니어서 제가 뭐 전문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 이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 뭐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뭐 자본 지출 별로 없을 거다라는 뭐 얘기도 들렸지만 오히려 지금 분위기 자체는 더 자본 지출을 좀 늘리고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 자본 지출을 늘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위축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몇십조, 몇백조를 우리가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왜 그걸 자본 지출을 갑자기 또 늘렸던 그 뭐 원인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또는 뭐 지금의 AI를 돈을 쓰더라도 빨리 패권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뭐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더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예,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무시할 예.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특히 이제 AI를 둘러서 이 패권 경쟁에서 예. 연초에 보면 뭐 중국이 상당히 이제 앞서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그 주도권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예.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요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여하튼 지금 AI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가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든 간에 뭐 이러한 쪽에 보게 되면 돈을 사실은 좀 많이 벌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금 흐름이 좋다. 예,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예. 그 근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으냐, 왜 예. AI 투자가 왜 이렇게 좋느냐라고 예. 보면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 효과를 미국 그 빅테크들이 사실 전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자체는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모든 거를 지금 맞아요. 예, 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맞아. 매달 빠져나가고 맞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죠. 과거에는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그 장비 뭐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를 늘리고 뭐 사실 그걸 또 팔고 해서 돈을 사실은 얻는 맞아요. 과정이 있었고 한 상황들이지만 지금의 AI 기업들 자체는 바로바로 사실은 수익 창출이 되는 이러한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해서 내 경쟁력이 커진다라고 하면 예. 바로 수익 창출로 사실은 이어지는 구조가 사실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이러한 그 뭐 AI도 보면 AI 에이전트를 누가 더 잘 만드냐 또 그래서 거기에 뭐 수요자가 몰린다면 돈을 바로 수요 창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AI 투자 자체가 더 과감한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말씀드린 미국 뭐 빅테크도 그렇지만 중국도 사실은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지금 다른 그 중국의 어떤 그 제반 상황은 다 안 좋은데 네. 좋은 건 다 지금 AI 쪽만 사실은 중국도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예, 최근에 휴머노이드 막 로봇도 영상들도 마찬가지. 보니까 예. 뭐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어떤 명운을 걸고 사실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AI 쪽이고 뭐 지금 예. 10월달 이번달이죠 뭐 좀 사중전회를 하면서 또 한번 AI 투자에 대한 어떤 강조 또 이러한 것 중장기 플랜을 사실은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미국 뭐 중국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150조 뭐 성장펀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AI 또 반도체 쪽에 투자이다 보니까. 예. 계속 이게 선순환이 사실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련 이제 인프라 투자들, 뭐 전력이라든지 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어떤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앞으로 더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사실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4, 5회 정도가 진화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하나 뭐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그 챗GPT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보급률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사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각 그 회사 부서별로 네. AI 이제 그 다 쓸 수 있게 허용을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과거 MS 오피스 만약에 보급률을 내듯이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상당히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락인이 되면 또 계속 그 회사에서 쓸 수밖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K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급률이 잘 가다가 딱 멈춰선 그렇죠. 문제지만 맞아요. 지금 AI 사이클 자체는 과거에 아이폰 뭐 보급률과 비슷하게 스마트폰 보급률 비슷하게 네. 가파르게 사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시장에 있어서 뭐 가는 놈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계속해서 좀 만들지 않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앞으로 이것이 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뭐 앞으로 좀 또 관련해서 무슨 지표를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좀 가까운 데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요 회색선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지수이고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입니다. 이거 약간 예, 한번 뭐 네, 결국 이 수혜 자체가 선행 지표가 뭘까라는 부분을 사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대만에 밀려서 사실은 좀 수혜를 좀 덜 받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 뭐 역대 최고치 어떤 월간 수출을 계속해서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이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상승이라든지 예. 또 뭐 수량 자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이 반도체 수출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흐름, 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 이 사이클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이클이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흔히 우리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좀 배웠었던 예. 뭐 정말 수요가 몰려서 나중에는 재고가 좀 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 꺾이는 하나의 뭐 시그널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에 있는 이 반도체 사이클을 뭔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이 있나요, 혹시? 지금 뭐 국내적으로 이 뭐 다른 양상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아직까지는. 부분.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을 좀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 90년대 닷컴 버블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꺾였을 때 예.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에 투자 과잉이 있었습니다. 워낙 90년대 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과잉 부담을 사실은 좀 안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사실은 곤두박질 친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도 그쵸. 그렇고 이제 중국 장대 산업에 대해서 워낙 투자를 많이 해놔서 그것을 사실 소화를 못해서 사실은 이제 결국 버블이라는 부분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지금 투자 이러한 그 AI와 관련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무형자산 투자라고 하죠. 그게 그러면 버블이냐? 상당히 과잉이느냐? 아직까지는 과잉 신호가 별로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차트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GDP 대비 어떤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과잉이라는 양호해요. 양호한 상황들이고 또 지금 갈수록 미국 뭐 전 세계 경제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디지털 경제 비중 자체가 더 높아지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투자는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또 한편에서 보면 사실 돈 먹는 하마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AI 산업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반도체도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이게 또 이 데이터 처리량 자체를 생각해둔다라고 하면 아직도 좀 막대한 투자, 아까도 뭐 설명을 하셨지만 뭐 28년까지 뭐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결국 이제 아직은 좀 과잉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도 GDP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괜찮은 모습이 좀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과잉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장, 이 주식 시장만 봤을 때, 고평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정말 이번 주는 이 얘기를 모든 저희 전문가분들께 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다양한 또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자, 지금 고평가돼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과거 잣대로 보게 되면 고평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냐라는 일단 하나의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린스폰 의장이 이제 96년 12월에 그때도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과열이다. 비이성적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뭐 그 당시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그 후에도 한 4년 정도를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느냐? 이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97년에 뭐 우리 아시아 쪽은 전체적으로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은 2000년까지 상당히 이제 투자 열기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사실상 보면은 그때 미국 경제는 뭐 역사상으로 뭐 가장 좋았던 90년대가 아닌가라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뭐 미국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1분기는 사실은 좀 안 좋긴 했지만 2분기, 3분기 여전히 좋은 상황들이고 내년에도 뭐 성장률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가 되지는 않고 1% 뭐 2% 내외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 고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뭐 하나 요새 제가 기사를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금융 허무주의라는. 금융 허무주의? 이거 위원님 말씀 아니시죠? 아닙니다. 기사에 제가 만든 정도의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20대, 30대 우리가 뭐 Z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들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런 부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투기적인 부분, 뭐 포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렸을 때의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 가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네.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는데 그냥 뭐 50만 원 넣으니까 갑자기 100만 원이 돼 있고, 뭐 200만 원 넣으니까 뭐 400만 원이 돼 있고, 이러한 세대를 살던 친구들이 지금의 이 주식시장도 보면 야, 이거를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아서.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투기적인 거고 또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신세대의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뭐 특히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재무 건성 지표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안 통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떠한 그 지표나 이러한 아직 그것이 불충명한 부분들이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AI 산업의 어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2000년에 그러한 자료를 한번 뭐 책을 한번 냈는데 그 테크노믹스라고 해서 기술과 경제가 이제 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는 지금의 어떤 투자라든지 지표를 저희가 이제 더 개발해야 되는 입장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고평가 논란에 있어서는 과거로 보게 되면 분명히 고평가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M7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익도 말씀드린 아까 뭐 구독경제 효과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잣대로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 20, 30대가 그러한 어떤 산업 환경이라든지 금융 환경에 사실은 잘 적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또 효율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제목은 허무주의라고 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이 금융 허무주의라는 건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경제 금융 패러다임 전환에 새로운 어떠한 그 신세대들의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 뭐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고평가 논란을 조금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200%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코로나 이후로 뭔가 저는 데이터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보셔서 더 아시겠지만은 뭔가 코로나 이후로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와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빈도차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어떤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서는 주식 시장도 과거에는 3% 4%에 정말 열광을 했는데 이제는 한 10% 가야 뭐 좀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이 좀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는 지표가 좀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 때문에 뭐 매도세가 좀 나왔다면 지금은 깨지는 게 아니라 깨져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그냥 올라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완전 과거와는 이제 어떤 투자의 패턴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뭐 과거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주시장의 이러한 어떤 뭐 상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징을 보면 요새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거의 한 2, 3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는 여전히 뻣뻣한 상황들이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물론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AI 산업 또 무형자산의 이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과연 잘 측정하고 있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그것을 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극화도 사실 하나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뭐 거의 뭐 코로나 팬데믹 정도 수준에서까지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소비 경기가 그러면 안 좋으냐? 너무 좋잖아요. 그럼 왜 좋으냐? 이렇게 소비 지표를 이렇게 뜯어보면 소위 15,000불 이하의 그 저소득 소비 계층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현재 15,000불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자산의 어떤 부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좀 돈을 벌고 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주식배당 예를 들어 주식 투자만 하고 또 연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을 대부분 다 주식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미국 쪽에 계속 사상채권이니까 내 부는 조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이 결국 이제 소비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러한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충격 자체도 이게 중상위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돈 없는 조금
뭐 이러한 그러니까. 쪽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둔화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뭐 파트타임이나 예, 파트타임이나 지금 그러한 쪽으로만 영향을 미치고서 이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도 최근에 어떤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이러한 괴리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또 논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진짜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떠한 기준점이 이제는 좀 금융계에서 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월가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는 최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죠. 자,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상희 의원님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 뵙고, 시장 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나중에 또 저기 기회가 되면 또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IM증권 박상희 의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매일 두 가지 종목을 꼽아서 그 뒤에 숨겨진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 투썰플레이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민지고요. 이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가 또 탄생했는데요.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순자산 5,000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무려 700조 원인데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제 한 개인의 자산이 한 나라의 경제와 맞먹는 수준이 된 건데요. 머스크 자산의 핵심은 단연 테슬라 주식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그의 순자산도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 X, 그리고 AI 스타트업 XAI까지 손대는 산업마다 가치가 치솟으면서 머스크의 부는 말 그대로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시 테슬라 주식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약 12%를 들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머스크 자산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실제 이날 오후 테슬라 주가가요, 하루 4% 올라서 머스크 자산은 하루 만에 93억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하루에 13조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반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따른 리스크와 또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머스크가 다시 회사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또 투자자의 심리로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테슬라 주가 무려 21%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머스크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 4천억 달러, XAI는 1,13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머스크가 2033년쯤에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돈으로는 이미 달까지 도착한 이 남자, 일론 머스크 앞으로 이 돈으로 또 테슬라에서 어떤 혁신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요. 이제 내가 하긴 벅차다. 그래서 새 CEO를 한 명 더 세우겠다. 이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드스 날토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려 12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글로벌 영업과 파트너십을 쭉 맡아왔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커머셜 비즈니스 CEO,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나델라가 매일매일 영업이나 매출 관리 같은 실행 업무는 내려놓고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인프라나 미래 기술 같은 영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나델라는 이번 개편으로 자신이 회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제품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델라가 실행 부담을 덜고 또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하면 MS의 성장 드라이브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 전쟁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 오픈 AI, 구글 그리고 아마존 사이에서 또 어떠한 혁신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초반에는 어수선할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이런 변화에 꽤 단련된 회사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임원에게 CEO 직함을 부여하는 조직 구조를 또 채택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참여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AI CEO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CEO 등장으로 어떤 혁신의 바람이 불어올지 또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투셀플레이스의 캐스터 박민지였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민 캐스터가 또 요 두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700조 하나로 보게 되면 이제 한 700조 원이 조금 7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예, 700조 원 정도 됐는데, 자 어마어마한 또 부의 뭐 인류 역사상 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뭐 재미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하느냐? 뭐 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 추석 전에 저희가 일부러 멱살을 잡고 데리고 나온 자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 모시고 저희 2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또 심수영 캐스터, 또 김민 캐스터와 함께 저희 뉴스 지금 정말 뜨겁게 핫하게 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또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정부 셧다운. 아마 사실 한태영 과장님이 지금 업계에 얼마나 계셨죠? 저 이제 6년 차. 그러면은 2018년 때 셧다운은 경험을 못 하셨겠네요. 네,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혹시? 그때 미국 주식을 18년도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네, 셧다운 때? 그때 네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지금 셧다운이 오늘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제가 뭐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크로가 별로 중요한 장세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셧다운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셧다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10월이랑 12월 이제 금리 인하 딱 있는 시기잖아요. 그 전에 고용과 관련돼서 셧다운이 나오면 오히려 더 금리 인하의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나쁜 이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장이 그냥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예. 지금 프리마켓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지난 뭐 방송 이제 한 달 정도 하셨는데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종목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추석 선물로 또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당장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한국은 이제 추석이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장이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오늘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가장 또 핫하게 또 프리마켓 뉴욕의 1번 뉴스가 됐는지 저희 또 김민 캐스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캐와 함께 또 시장 이슈와 함께 짚어봐야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또 준비를 해오는데 추석을 앞두고 그래도 또 저희가 장기간 동안 못 보잖아요. 그래서 셧다운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그래도 한 번은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사실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4분기 랠리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반응이 좀 침착하고 오히려 좋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단기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실물 경제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또 여기에 9월 고용지표 부진이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부상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 경제가 전환기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을 이었지만 반면 또 연준이 이미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잇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커진 상황인데 어쨌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 이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약간 첫 번째 뉴스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4분기에도 계속 기업들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잘 나오면 이 우려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2018년도 데이터를 확인해 봐도 셧다운 뭐 45일 동안 지속되고 그 기간 이후에 또
미증시가 11% 상승했잖아요. 그런 역사적 데이터들을 또 다시 끌고 와서 봤었을 때에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0월이 가장 우리가 뭐 계절성을 굳이 따진다면 네. 10월이 뭐 가장 좋았던 수익률을 늘 줬잖아요. 네네. 과거 어떤 통계를 봤을 때. 그러면 이번 10월 달에서는 가장 이벤트, 그냥 큰 이벤트다. 뭘 많이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10월 22일 메타 실적 발표. 메타 실적 발표? 네. 왜 메타 실적 발표를 굳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 좋아하는 때문에 종목에서? 야, 정말, 개인적인 팁? 정말 MG 종목 투자자입니다. MG 제도권의 MG 투자자예요. 내가 좋아서 보는 거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네. 이번에 그 뭐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메타가 AI 글라스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아니, 글라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고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안 좋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었을 때 이번에 조금 그 메타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메타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4분기, 3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1, 2분기보다. 네. 그러면은 3, 4분기에 광고 관련 수익이 메타에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더 추가적인 확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연결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도 메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광고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우리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자체가 보통 연말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은 대표적으로 또 연말 4분기가 되면은 많은 소비 시즌이 또 겹치기도 하고 뭐 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할로윈.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막 몰리니까 광고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하나씩 분기별로 뜯어보게 되면은 3분기, 4분기가 매출이 확 올라가는 게 그 계절성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통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광고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소비 지출이 얼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망치도 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4분기 때 특히나 지금 10월 이제 실적 발표 때는 광고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뭐 메타도 뭐 긍정적으로 한번 뜯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광고를 전체적으로 그래 불리시하게 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뭐 지표들을 좀 봤을 때. 사실 뭐 이제 기업으로도 나올 것 같은 얘기긴 한데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뭐 말씀하신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내용들도 있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는 게 맞는데 예. 개별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행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MAU,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는 숫자인데 메타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미국 내 기업으로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소규모 쇼핑몰이라던가 국내에서 뭐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그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그 광고업계도 점점 독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독식이 된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중심이 아마 메타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어때요? 사실 알파벳과 구글의 알파벳과 그 메타의 약간 투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아직 우리 방송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투톱으로 보고 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뉴스를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네. 텐데 이거 오프닝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예. 제가 어제 PD님께 여쭤봤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해도 되냐 이렇게 했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을 좀 그러한 실수를 하셨어요?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예뻐. 죄송합니다. 자, 왜 준비를 했냐? 노래예요, 이게? 무슨 노래죠, 이게? 다비치. 네, 맞습니다. 야, 이걸 노래라고 해서 노래했는데 옆에는 맞췄어. 무슨 노래인지. 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사실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셨는데 야, 제목이 또 두 사랑이잖아요. 그쵸. 왜 두 사랑이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사실 이 오픈 AI가 두 사랑과 또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어제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오픈 AI 칩 거래 후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거래는 2년 사실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오픈 AI 위주로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는데요. 무려 66억
6억 달러 규모로 덕분에 회사 가치는 5천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수치지 않나요? 네, 사실 이번 거래는 굉장히 또 내부에서 참여율이 낮은 건 오히려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이 덕분에 오픈AI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회사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AI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손잡았다는 소식 저희가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2곳을 짓는다는 소식으로 또 주가가 크게 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협력을 좀 통해서 어쨌든 한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좀 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쨌든 AI의 가치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주가의 변동성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하세요, 빨리.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해서 질문 다시 해주세요. 사실 아니, 노래는 다 맞춰놓고 질문은 못 알아들어. 그 AI가 굉장히 또 버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그래도 좀 크지 않냐,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주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아니, 저분은, 저 양반은 오픈AI를 싫어해요. 그래요? 네. 잘못 갖고 왔어.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오픈AI의 주문은 조금 많이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많이 놀랬다. 많이 놀랬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점점 그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분명히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오픈AI가 지금은 비영리법인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오라클이라던가 다른 관계사들에서 유상증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지금 단순히 지금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66억 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자꾸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너무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사실 이번 소식 자체는 워낙 국내 주식에도 영향이 좋았고,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오픈AI가 이게 하나의 일기 기업으로서 온 것보다도 미국의 스타게이트의 어떤 수장으로서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해서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강하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 보셨던 분들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고. 그렇죠. 네, SK하이닉스가 정말 네. 10% 넘는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정말 예상은 깜짝 놀랐는데. 했지만. 그렇죠. 정말 외국인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과연 단순하게 오픈AI가 현금 흐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런 관점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오픈AI에게 샘 알트먼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삥 뜯는 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나의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자금 조달이나 미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을 바라보고 자금 조달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의 투자금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자, 이러한 추세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갈 건가? 그러니까 오픈AI를 떠나서 이 스타게이트라는 이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런 추세가 한 어느 정도 갈 건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요즘은 매크로를 잘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크로를 안 보다가 봐야 되는 시점을 이제 내년 11월 그 미국 중간선거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이 스타게이트에서 시작되는 투자의 흐름 그리고 이 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저는 사실 처음에는 오픈AI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뒤에 자꾸 트럼프가 받쳐져 버리고 손정희 회장이 받쳐져 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받쳐지고 오라클이 받치고 그리고 젠슨항까지도 미뤄져 버리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고는 있어요. 예. 다만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거고 좋은 건 좋은 게 분명히 맞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하면서도 미국장의 상승과 국내장의 상승을 즐겁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는 즐기자. 4분기는
즐겁게 보내자. 즐겁게 보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하나만 더 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텔 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과 AMD가 협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금 전까지 또 두 사랑 얘기를 하면서 실제 사랑이 이뤄진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모르는 그런 짝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노래 없나요, 이건? 오늘 짝사랑이요? 네. 이건 그냥 제 리액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인텔과 AMD가 협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인텔이 또 AMD의 칩을 위탁하는 생산 방안을 두고 예. 초기 단계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예. 있는데 어쨌든 보도 직후에 인텔 주가와 또 AMD 경우에도 특히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인텔에게는 대형 고객 확보라는 의미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온 AMD가 이 최대 라이벌인 또 인텔에게 제조를 맡길 만큼 또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도 주목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시장에서는 생산 규모나 또 구체적인 계약 구체성은 아직 부족하고요. 또 그리고 또 AMD의 주력 파운드리인 TSMC와도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아직 계약이 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짝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AMD가 굳이 라이벌사에게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인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가 인텔에게 약간의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네. 예, 약간의 돈을 좀 지불하면서 급등을 했고 갭상승을 해서 애플과의 뭔가 협업이 있겠다 해서 또 급등을 하게 만들고 네. 자, 이번에 AMD와 뭐 협업하겠다 해서 또 주가는 오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게 뭐 받은 그 일부 투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아직 명확하게 뭔가 가시화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수면은 좀 조용한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대감 하나로 지금 인텔이 좀 뭐 가고 있고 그 뒷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인텔이 우리가 냉철하게 기술력으로서 TSMC를 넘는 거는 우리가 뭐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한 어깨 수준까지도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뭐 비등비등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뭐 같이 따라갈 수는 있을까라는 기술력.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TSMC는 뭐 2나노, 3나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와중에 자, 인텔은 뭐 8나노, 7나노도 지금 가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트럼프 믿고 그냥 인텔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노이즈로 한 켠에다 두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텔 같은 게 투자할 때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관련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EPS 성장을 과연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 보여준 게 분명히 없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다만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로 엮였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변동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적 엮였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 이게 약간 딱 보면서 전 작년 테슬라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작년 테슬라? 네, 작년 11월, 12월 테슬라 이제 생각해 보면 예.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막 왁 지지하면서 예. 하다가 이제 1, 2월 달쯤 되니까 또 이제 틀어지면서 주가 급락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인텔이 딱 걱정되는 게 그 모습이라서 그 모습이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당연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테슬라가 이제 퍼가 100배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인텔도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는 돼요. 뭐 막 각종 기대감 모이고 8나노든 16나노든 뭐 그동안 아예 공장 못 돌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공장 돌린다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 뭐 2나노, 3나노 가고 있는 뭐 TSMC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자체적으로 그래도 멈춰있던 공장이 돌아가는 건 사실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고용도 살릴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EPS 성장까지 동반해서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가 아직 모르겠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상. 예, 맞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자, 이런 부분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심슨 캐스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앞에서 노래를 해서 지금 조금 밀리지만 씩씩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근데 이분 보고 약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이 성전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문제를 삼으면서 팔로워들한테 좀 불매를 촉구를 했는데요. 이분 팔로워 몇 명일까요? 뭐 호텔 협찬 정도는 껌입니다, 이분은. 그때 그렇죠. 1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나는데 한 여기에 한 100배 정도? 100배. 어,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시겠다. 예, 2억 2천만 명이라고 오. 합니다. 2억 2천만 명? 네. 아, 뭐 저도 사실 좀 네. 노이즈가 있을 때 보려고 팔로우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 저도 팔로우는 됐는데 네. 몇 명이 팔로우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겠구나. 메가 인플루언서세요, 예, 거의. 예, 예. 네. 어쨌든 이분이 지적한 시리즈가 근데 2022년에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오래 지난 작품을 뒤늦게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 시리즈 제작자가 최근에 사망한 찰리 커크 아시죠? 우익 활동가. 예, 예. 그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일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냐 하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후에 X로 이제 이름을 바꾼 뒤에는 네. 게시물 검열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치 문양 같은 것도 검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 건강에 누가 더 안 좋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찰리 커크 사망 후에는 찰리 커크를 비난하는 게시물은 대놓고 또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불매를 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2%나 전일장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지금 보시면 2.34% 빠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좀 보이콧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얼마나 이 보이콧 분위기가 퍼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기업 가치가 흔들릴 만한 이슈로는 저는 안 보이는데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확실히 머스크의 입김이 진짜 크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주가가 지금 보면 2% 넘게 또 빠졌고 그것만 봐도 네. 팔로워를 확실히 늘려야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 지금 이런 상황. 사실 저는 이거를 넷플릭스의 매수 기회라고 보기보다는 이거 테슬라가 조만간 뭔가 하려고 한다. 테슬라가 뭘 해요? 지금 안 그래도 메가팩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메가팩도 그렇고 로보택시 관련해서 지금 주 법원 통해서 계속 승인 지역 확대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트럼프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비위를 갖추고 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오히려 조만간 테슬라 관련해서 또 뭔가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으면 약간 야, 여기 완전 다 약간 음모론이네. 음모론 대신 좀 좋은 말 저희 큰 그림 이런 말 쓰는 거 어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사실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약간은 좀 움츠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나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뭐 정말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로보택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의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싫어했던 과거에 네. 그런 정책을 지금 공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그렇게 성소수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보면 최측근 중에 성소수자가 몇 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요?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뭐 그쪽 분이시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스카페센트?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예. 나는데 맞을 겁니다. 자, 요거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눈동자를 읽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부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활동이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점 매수인지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암홀딩스입니다. ARM 홀딩스. 제가 암홀딩스라고 부르는데 ARM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퀄컴이 이 ARM 홀딩스의 최신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프리미엄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주목할 점이 두 회사가 현재 라이선스 위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1심 판결에서 퀄컴이 승소를 했는데 ARM이 즉각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싸웠는데도 솔직히 이걸 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다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한 포석이죠, 사실상.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안 써. 네. 예를 들면
그럼 거기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항소는 난 끝까지 갈 거야. 대법원까지 갈 거야. 네. 하면서 계속 쓰는 거죠.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생각을 있죠? 하지만 네, 좀 세뇌됐죠? 지금 약간 알겠습니다. 저도 홀렸는데 예, 예. 어쨌든 이 시장에선 어떻게 바라봤냐면 ARM 홀딩스의 기술이 프리미엄 칩 시장에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ARM 주가 보시면 지금 이 소식 후에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퀄컴이 지난주에 PC용 칩 스냅드래곤 X2 엘리트를 공개를 하면서 ARM 기반 경쟁사인 애플이나 미디어텍 등과 정면 승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뉴스를 좀 어떻게 봐야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RM 관련해서는 아키텍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퀄컴과 관련해서는 PC 시장 진출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 점이 좀 포인트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ARM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게 사실 원래는 모바일 중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매출처를 다변화를 잘 했더라고요. 근데 ARM PER이 지금 228배 가까이가 되고 엔비디아가 지금 52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살만한가요? 너무 살만한가요? 고가가 아닌가? 지금 현재 PR이 이제 230배 가깝게 네. 되어 있는 상태고 포드 PR이 67배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낮은 PR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ARM. 저는 사실 대장주를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딱 ARM이랑 엔비디아를 바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누가 대장인가? 라고 보면 엔비디아가 대장인데 엔비디아가 52배고 제가 알기로 내년도 기준으로 포워드 PER 찍어보면 한 19배, 20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EPS 상승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IT 부품 대장주에서 누군가 뭐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면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굳이 저는 싶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비중 줄어드는 것도 관련해서 애플이 계속해서 자체 칩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애플이 자기들도 이제 폴더블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아이폰 18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렇게 넘어갈 때 과연 이제 ARM 퀄컴 쪽과 연동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원래도 애플이 자체 칩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까보니까 얘네 거 썼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섹터 자체로 봤었을 때 결국 대장은 엔비디아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RM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엔비디아를 사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대장주 위주로 보자. 예, 대장주죠. 근데 이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하는데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면 사실 ARM과 퀄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뭘 좋게 봐야 돼요? 저는 엔비디아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싸우고 있고 정말 아직 재판이 어디가 승소한 것도 물론 1심이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고 반대편에서 계속 항소할 거고 그죠? 이게 약간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깔끔하다. 깔끔하죠. 네. 저는 이미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갑자기? 저는 이미 엔비디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있어요? 네. 어제 샀어요? 어제? 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네. 야, 쉽지 않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업토보에 안 볼 수 없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지금 3% 가까이 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BTIG에서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 목표가 410달러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353달러 정도 선이죠. 네. 상승 여력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코인베이스의 경우 매출 구성을 좀 보면 수수료 수익이 생각보다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소비자 수익이 한 50%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BTIG에서 미래를 좀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IG 코멘트 한번 살펴보면 코인베이스의 파생 상품 사업 확대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베이스 앱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으면서 현재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담보 온체인 대출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신사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규제 리스크 완화도 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신탁 회사가 암호자산 투자자문사의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기관 고객 유치와 또 서비스 확장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코인베이스 하면 항상 바이낸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바이낸스가 글로벌 점유율 자체는 또 높은데 기관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코인베이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코인베이스를 일단 어떤 기업으로 볼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인베이스가 진짜 매매 회전율을 높여서 매매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인 건지, 혹은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수탁해서 이 코인들을 다시 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출 이자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회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자 수수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규모가 이제 10억 달러, 그럼 해봤자 1.4조, 1조 4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100bp, 1% 정도 수익 나온다고 하면 연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140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의 매출이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나와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매매 수수료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매매 수수료는 그 코인이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네. 현물 수수료는 선물 수수료에 비해 선물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선물 수수료를 그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바이낸스고요. 네. 바이낸스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매 수수료 그리고 이자 수수료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상장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중에서 뭐 가장 큰 게 아까 뭐 오픈 AI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바이낸스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코인 선물이 잘 되면 힘들어요. 왜냐면 해외 선물을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BJ 분들이라던가 뭐 네.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코인 거래를 훨씬 많이 합니다. 코인 선물 거래를 하지 해외 선물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테일들이 지금 대부분 다 해외 거래소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을 때 아마 한국에서 거래소 쓰시는 분들 중에 코인베이스 쓴다는 사람 본 적 진짜 없으실 맞는 것 거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선물을 거래한다, 로빈후드에서 선물을 거래한다, 정말 거의 없는 점유율 기준으로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는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이제 어찌 보면은 어떤 약간 본인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뭐랄까요, 뭐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관이 아니죠. 민간 기업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이러한 부분이 일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걸 국채를 담보를 받아서 그걸 다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뭐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과연.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막혀 있다라는 것들이 이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그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거든요. 코인베이스라는 이 기업이. 근데 이제 앞으로 아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부채 문제도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게 가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게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가시화 되어 있는 것보다도 뭔가 앞으로의 어떤 전망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양극단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네.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계속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뭐하러 코인베이스를 사,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지. 이 수요가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이 기업이 수수료를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그냥 이더리움 사면 되고 비트코인 사면 되지, 이런 수요가 또 옮겨간 게 아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뭐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많은 거래를 또 바이낸스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요즘에는 약간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서클이나 뭐 이러한 기업들도 과거보다는 약간 좀 잠잠한 느낌이 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조금만 더 붙여보면은 어쨌거나 코인베이스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더 법제화에 앞장서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올 기업이 아마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같은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미국은 거의 5개 혹은 4개 은행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의 80~9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행 4~5개 정도에서 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진화를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방향이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암호화폐 관련된 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저희가 또 뉴스를 또 하나 또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TSMC 쪽으로 함께 오늘 뜬 기사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이 대만에 반반씩 반도체 생산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대만 부총리 겸 무역협상 대표인 정리춘 씨는 그 얘기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함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루트릭이 이 현재 미국 수요의 95%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칩으로 충당된다면서 이를 50대 50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보다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치권은 이걸 기술과 경제를 약탈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TSMC는 잘 가고 있는 세계 1위인데 이를 팔아넘기거나 또는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덕분에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른바 실리콘 실드 이론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생산 균형을 맞추면 대만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만과 미국 간의 이 반도체 힘겨루기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힘겨루기 어떻게 좀 방향이 지속이 될까요? 일단 이번에 트럼프의 행동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탈하는 행위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트럼프. 네, 정말 잔인하다. 정말 강해져야겠다. 약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네. 만약에 뭐 흔히들 말하는 표현에서 뭐 찌라시 뭐 이런 소문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2029년 30년 대만 전쟁 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장난이지만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지금까지 안 일어난 이유가 이 실리콘 실드 때문인데 50대 50으로 하겠다는 건 본인들도 어느 정도 공급량을 맞출 자신이 있으면 더 이상은 이제 중국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사실 조금 저도 보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일각에서 예전에 리쇼링,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얘기했었을 때의 많은 음모론이 뭐냐면 TSMC를 미국으로 끌어오고 삼성전자 미국 끌어오고 예를 들면 뭐 현대차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장들을 미국 끌어오면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전혀 신경 안 쓴다. 다 끌어왔으니까. 그런 음모론도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정말 많았는데 그 음모론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50대 50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자 오늘 되게 강하게 좀 나왔고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TSMC 약간의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를 혹시나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선물시장 프리마켓에서 1.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우리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 저점이 134불인데 지금 293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급등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어떤 체력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시장의 반응은 이게 시장 반응이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은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TSMC는 사실 여전한 TSMC입니다. 너무너무 강하죠 지금. 자력의 힘을 많이 길러야 된다. 뭐 부국강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이 산업적으로 힘을 또 막강히 길러야만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기르려면. 김민희 캐스터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할까봐 또 딴 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종목 이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E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ES 지금 보시면 16.79%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만 15달러 선으로 뭐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데 미국 전력회사입니다. 이게 블랙록 산하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가 AES를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보도고요. 보도에 따르면 인수 규모가 380억 달러인데 AES 290억 달러 규모 부채가 포함이 되고요. AES 시가총액이
94억 달러입니다. 부채가 엄청난 딜이죠, 더 사실. 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성사될 경우에는 뭐 역대 최대급 인프라 인수 거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13개국에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망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왔는데 사실 트럼프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이후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1년간 한 30%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중소형 에너지 관련주는 사실 정확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볼 때도 사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업까지 써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에너지 쇼티지가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 있고, 그리고 사실 너무 종목이 작아가지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에너지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쇼티지는 계속해서 심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주 안에서 그러면 좀 시총이 큰 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지?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원자력 많이 보고 있어요. 원자력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정책주기도 하고 네. 행정명령 또 사인 멋있게 또 하셨잖아요. 그럼 CCJ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카메코. 원전 원전 관련 관련주. 좋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네, 맞아요. CG. 아니면은 조금 작게 본다면 뭐 뉴스케일 반면 좋아하시잖아요. 뉴스케일도 좋아하시고 오클로도 좋아하시고. 그쵸, 뉴스케일. SMR 그 소형 네. 모델이기도 하고. 좀 크게 본다면 뭐 그런 쪽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아마 좀 가장 각광받지 않을까. CG도 괜찮다고 조금, 생각하고 네. 비스트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스트라도 괜찮고. 그리고 뭐 변압기 쪽 본다고 하신다면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대장주죠. 네. 전 다 대장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대장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십니다, 저분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박민지 캐스터가 또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 그리고 뉴스 한번 이곳에서 살펴보시죠. 오늘 두 가지 종목 리포트 뽑아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최근 스티펄 측이 두 기업에 대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ECOC 2025 행사에서 경영진과 면담하고 또 부스 투어를 진행한 뒤에 최근 밸류에이션 상승과 경영진과의 논의를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건데요. 먼저 샘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샘텍의 경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57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정규장에서 71달러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프리마켓 현재 지금 1.17% 소폭 오르는 모양입니다. 현재 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번 마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벨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 매수를 역시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정규장에서 83달러 선에 마무리됐지만 프리마켓에서 1.42% 현재 오르고 있어서 8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M7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AI 챗 기반에서 광고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입니다. CNBC에 따르면 광고 매출 비중이 98%나 차지하는 메타는 자사의 AI 챗봇과 나눈 대화까지 고객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제공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12월 1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메타가 어떤 대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또 대화로 전환할지는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반응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메타도 한번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0.73% 현재 오르고 있어서 722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구글입니다. 알파벳 소식인데요. CNBC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가 디자인 인력 100명을 감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데이터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 행동을 연구하고 또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감원이 구글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지출에 집중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더 많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구글이 장려를 하고 있는 만큼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이 구글 이 밖에도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시 규제 당국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알파벳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살펴보시면 0.31% 올라서 2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업데이트된 소식들 여기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민희 캐스터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M7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속보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약 섹터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날아올라요. 네. 아, 살 걸 그랬는데 진짜 사고 싶더라. 예, 근데 하여튼 자, 그와 관련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에도 세금을 100%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 세금 부과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함께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사들과 현재 물밑 협상 중이다 이런 반응들이 오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이자와 또 큰 계약을 맺었는데 이 화이자는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고 또 약값을 할인하는 대신에 세금을 3년 동안 유예를 받습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걸 다른 제약사의 모델로 또 활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협상을 안 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협상을 좀 전문가들은 세금 폭탄을 들고 하는 일종의 이런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세금 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협상을 봤을 때는 타협을 위주로 둔 그런 좀 협상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트럼프식의 전략 계속해서 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돌파구라는 거 전혀 염두에 안 하고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저희 뭐 한태영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약탈하고 있다라고 분명 표현하시겠죠 지금. 자 근데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화이자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다른 많은 제약사,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들과는 추가적인 계약이 또는 추가적인 협상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 관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뭐 가격 경쟁에서는 거의 뭐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화이자가 어찌 보면 눈치 없이 먼저 빨리 협상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금 일라이릴리, 머크 뭐 이런 기업들하고 어떤 협상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협상을 하나의 뭐 디폴트 값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약 뭐 이런 헬스케어 물론 헬스케어 업종이 최근에 올랐다는 것은 이 협상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기도 했었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큰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신은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제약사들에 대한 이 협상은 저는 협상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한태경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 주신 예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비만약이 사실 미국 제약 관련해서 제일 핫한 이슈였잖아요. 일라이릴리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덴마크 기업인 노보노디스크를 관세로 이제 세게 때리면서 이제 관련 시가총액이 크게 상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른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렸고 빅테크로 몰렸었기 때문에 몰렸다가 이제 조금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막 그 추가적으로 호재가 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나온 약도 사실 따로 없고 뭐 비만약처럼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가 없는 와중에 미국 주식 최근에 고평가다, 뭐 9월 증시 하락 이슈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이오가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아니었 수급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수급 이슈다라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수급이 좀 돌지 아니면은
수급이라는 게 일부 뭐 우리가 좀 정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네. 지속적으로 반도체나 AI 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될지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네. 여전히 반도체로 지금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프리마켓 3% 상승하고 있고요. AMD가 3.2%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1.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2.4% 상승, 램 리서치 1.7%.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과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많은 주변의 전문가분들은 이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저 어제 샀는데 엔비디아 오르고 있네요. 오르고 있습니다. 1.4% 올랐습니다. 네. 지금. 예. 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즐기시면서 또 추석도 어떻게 또 올라갈지. 네. 우리는 추석 때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또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국내 시장이 쉬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그렇죠. 다들 가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또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인데요. 예. 네. 레딧 주가 지금 보시면 11.91%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푸상에서는 조금 또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픈 AI가 이 챗 GPT 훈련과 응답 과정에서 레딧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중을 크게 줄였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이 9월 초 대비 챗 GPT의 레딧 인용 비중이 8%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레딧이 사실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뭐 익명 커뮤니티 하면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또 데이터는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오픈 AI와 콘텐츠 제공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게 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익명이라는 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딧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 소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한 마케팅 전략가분이 임의의 사람들이 남긴 게시물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오픈 AI도 좀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이 레딧 게시글이 이제 또 챗 GPT 이런 걸로 좀 조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를 활용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겹치면서 데이터 자체가 좀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제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팔로우할 것 같진 않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밑밥을 벌써 밑밥도 깔 줄 코멘트가 아세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없을까 지금 심수영 캐스터님이 이거를 준비를 하셨잖아 오늘 네. 요 이제 이야기. 저는 근데 눈빛을 봤는데 되게 재밌죠. 네, 재밌죠. 지금 근데 얼굴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기업을 알아가시는 과정을 되게 즐겁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레딧은 제가 꽤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있고 이 이슈도 나오자마자 주가를 바로 확인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레딧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구독자 베이스로 엮어놓은 섹터가 있어요. 제가 엮은 건데 일단 대장은 메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대장답네요. 네. 이제 넷플릭스, 우버, 레딧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제가 왜 엮었냐면 마지막으로 듀오링고까지 네. 이게 MAU랑 DAU로 그 주가가 가고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지표로 나오는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인데 그 중에 레딧이 어제 이제 그 발표를 봤었을 때 그 액티브 유저 수가 급감했어요. 급감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10%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아 왔었다는 이제 검색 API 관련해서도 레딧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광고 수익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광고 수익이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줄어드니까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 데이터를 검색할 때 뭐 네이버, 크롬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네. 이걸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챗 GPT라던가 이런 애들이 쓰는 검색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API 소스를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공을 해주고 있었던 레딧의 그 수익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레딧 주가가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그 레딧을 저한테 오늘 사도 되냐고 주변에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지금 이 테마가 깨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MAU랑 DAU가 하락세로 접어든 건 분명히 맞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원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맞다라고 바라본다면 레딧은 지금은 살짝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분명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대장이 아니어도 봅니다. 아, 제가 너무 매도했나요? 레딧 정도는 사실 대장으로 네. 볼만하죠. 커뮤니티의 대장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대장을 엮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레딧.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판매를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수익원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레딧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이제 흡수를 해서 분석하는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미 레딧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다 확보를 하고 분석이 다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물이 다 빠졌나. 그러니까 그렇죠. 한 90% 이상은 이제 단물이 쭉쭉 빠져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진짜 10단 것만 남아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레딧에 갑자기 다른 레딧 방송의 빵 모습이. 빵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들어서 네. 이제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좀 웃자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레딧이, 근데 레딧뿐만 아니라 이 레딧과 같은 이런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했던 기업들은 앞으로 네. 정말 그 기간이 되게 단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 양도 뭐 서버도 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수익화 시켰다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황도 될 수도 있겠다. 네. 물론 메타는 좀 다른 얘기죠. 메타는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이 또 데이터 센터를 추구하고 본인이 이제 AI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다른 얘기고. 네. 근데 레딧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혹시나 뭐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가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뭐 구독이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걸 더 다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렇죠. 네. 체질이 좀 개선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건 저도 마찬가지로 레딧과 같은 기업들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0덩검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또 실적 기업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큐이티 브랜즈라는 기업인데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을 낸 회사 중에는 그나마 좀 반응이 커서 들고 왔는데, 이 브랜드가 원래는 조명 회사고요. 이제는 빌딩 관리 솔루션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IoT인데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의 경우 5.2달러로 예상치인 4.83달러로 웃돌았고요. 매출은 12억 달러로 소폭 미달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18.6%까지 개선이 됐고, 매출보다 이익 개선이 더 두드러졌다는 건 분기 성과가 아니라 관세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재편과 좀 비용 절감으로 구조적 체질을 강화했음을 뜻한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이던스 얘기도 좀 해보자면 이제 2026 회계연도 전망으로 매출은 47억에서 49억 달러, EPS는 19에서 20.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좀 뚜렷한 걸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TD코엔에서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가를 330달러에서 390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됐고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서 추가 상향 여지가 있다고 밝혔네요. 현재 이제 주가 살펴보시면 367달러 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조명과 관련된 기업이죠. 네. 조명과 관련된 기업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러한 기업들, 그래서 빌딩의 관리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네. 금리 인하 시기 때 우리가 사실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고금리를 다 쳐내고 다시 저금리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빌딩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은 심지어 뭐 수영장 기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뒷마당에다 우리 잘 사시는 분들은 네. 뒤에 뭐 다 있잖아요, 다들. 저 뒤에 이쪽에 수영장.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집들이 많아서 그러한 기업들이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어느 뭐 약간 전통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 특히나 뭐 꼭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관련된 뭐 리츠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 종목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썬런입니다. 태양광 패널 회사인데 뭐 이 네. 회사뿐만 아니라 태양광 섹터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 6.13% 이제 정교장에서 마감을 했고 프리마켓에서 5.18%로 뜨고 있는데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제가 뭐 3일 나오는데 제프리스 얘기를 3일 내내 하고 있네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1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19달러 선인데 21달러 조금 네 아쉽지만 어쨌든 제프리스가 이 소비자 세액 공제가 단계적으로 종료가 되더라도 썬런은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썬런의 주력 모델이 이 PPA라고 전력 구매 계약 또 장기 리스 계약인데 이게 사업 확장의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회사가 구독자 증가와 함께 제3자 소유 방식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장기 수익 구조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재무 구조가 좀 아쉽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스는 썬런이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좀. 자, 지금은 뭐 프리마켓에서 5%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네. 5%죠? 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 뭐 한번 다시 또 속아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태양광 이런 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잘 가네요. 재생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이 섹터 뭐 썬런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대표적인 태양광이면 이제 뭐 펄스 솔라가 있고 뭐 그 외에 많은 뭐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진짜 너무 슬픈 게 이게 슬퍼요? 벌써 예. 슬픈 얘기. 태양광 관련해서는 네. 이게 숫자를 까서 봤었을 때 중국 기업들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사실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주택용 태양광 시장 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커지지가 않았던 게 일단 첫 번째로 그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던 시기가 딱 겹치면서 그래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지붕 위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딱 생각했었을 때 그 집값이 많이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에 유지비는 적어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야 이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게 기술이 개발되던 시기랑 네. 그 집값의 하락 시기가 겹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PPA 같은 경우에 전력 구매 계약 요즘에 좀 핫한 부분인데 이게 태양광이라던가 그런보다는 오히려 원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사실 잘하는 기업이 있긴 있거든요. 뭐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 PPA 계약 잘 맺고 그런 부분 잘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태양광 섹터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 예, 어려워요. 진짜. 갑자기 침체된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썬런 지금은 뭐 좋은 흐름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추세, 중국의 이러한 엄청난 가격 경쟁 또는 뭐 정말 저렴한 패널로 그냥 압도적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넘어요. 전 세계 점유율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또 뚫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과제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뉴스가 있는데 네. 그 뉴스 하나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나름의 큰 포부를 갖고 있긴 해요. 제가 꼭 제 명의로 된 차를 꼭 갖고 싶은데. 그게 큰 포부예요? 포부는 네. 아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가 지금은 뭐 일반 차는 아니죠? 얼마짜리를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람보르기니까지는 아니고 나름 좀 제가 갖고 싶은 차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를 제일 갖고 싶더라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맞아요, 기능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나갈 때 이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꼭 옆에 누굴 태워보고 싶습니다. 꼭 옆에? 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탑승을 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저만의 드림카 테슬라에서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뉴스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머스크 재산 역대급 소식에 이 소식이 조금 묻힌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차량 리스 가격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연방정부의 $7,500 세금 크레딧이 9월 30일부로 종료가 됐다는 소식 제가 저번에 전해드렸는데 이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반영해 낮췄던 리스 비용을 다시금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인기 모델인 모델 Y, 제 드림카가 될 모델 Y의 가격은 월 479에서 또 $529에서 어떻게 올랐냐면 529에서 $599로 상향 조정이 됐고 예. 또 모델 3의 경우에도 기존 뭐 349에서 $699였는데 이 429에서 $759까지 또 예.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결론적으로 보면 차량 자체의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 월급으로는 좀 사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이 한편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큼 또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쪽은 사실 뭐 판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기차 관련해서 보면 좀 업계에서는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전기차 판매량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자,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참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예, 과연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본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 기업은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이고 로보택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서 일부 좀 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주가 상승이 있는데 최근의 상승은 또 전기차 세액 공제가 만료가 되고 리스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들어갔는데 네. 과연 그 기대감에 따라서 뭐 테슬라가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인가 또는 앞으로 이제 예고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나 또는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더 뭐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것인가 이건 정말 개인 어떤 전문가분들마다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좀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는데 한태호 과장님은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좀 연장선인 부분인데요. 예. 저는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전체적인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빅, 반, 전 이 세 가지를 한번 빅 반전. 네, 빅 반전의 시대다. 그래서 빅 반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약간 금반지 이런 맞습니다. 네이밍 제가 그걸 이기고 네이밍이죠. 싶어서 반전을 새롭게 네이밍을 하셨다고 미장에는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미장은 빅 반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반전. 네, 자, 빅 반전이 뭐죠? 네, 빅테크, 네. 반도체, 전력. 전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테슬라가 단순히 이제 빅테크에만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가팩 나오면서 전력 쪽 엮이고 네. 그 다음부터 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뉴스 제일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 충성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진짜 메가팩 매출액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주커버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주커버그가 얼마 전 영상에서 트럼프한테 뭐 저 한 800조 정도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번에 그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정치적 행동들이 분명히 메가팩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네. 말씀 주셨던 뭐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저번에 나왔을 때도 뭐 테슬라 500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대감 다만 이게 또 테슬라도 아까 인텔이랑 조금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뭐 3년 뒤 3년 혹은 5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는 거를 뭐 끌고 와가지고 포워드를 땡겨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휴머노이드 관련된 EPS 땡겨와서 또 주가 올라가는 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말이 된다. 저는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수익을 끌어오는 거니까요. 포드 뭐 EPS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저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뭐 진짜 파출부를 뭐 대신해 주겠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그 유니클로를 가면서 많이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찍지도 않잖아요. 그 네. 뭐예요? 여기 안에 거기다 그냥 넣으면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칩이 있어서 칩이 있어요? 그 가격표에 보면은 칩이 달려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칩을 이제 센서가 이제 인식해가지고 가격대가 딱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구나.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칩이 좀 비싸요. 아, 예, 가격대 뭐 80원, 110원 뭐 이렇게 조금 비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의류가 아니라 뭐 음식료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이미 캐셔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지금 뭐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뭐 진짜 5년, 10년, 15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그 속도의 문제지 얘도 방향은 괜찮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많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또 다양한 의견도 들으시면서 또 투자에 이용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한태 과장님이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릴 만한 과거 우리 많이 주셨잖아요. 예, 뭐 다 날라갔잖아요. 날아오를까? 예. 용돈을 종목이 지금 기다리는 있어요. 분이 많습니다. 오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지 몰랐는데 저는 일단 제가 많이 드린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빅 반전에서 지금 꼽으시려고.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이번 4분기 투자 운용 계획서 같은데 이제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 예. 일단 빅 반전은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장 하나씩만 좀 찝어주세요. 빅테크는 메모할 거예요. 저도. 구글, 구글. 구글? 네,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역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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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은 CCJ, 카메코. 카메코. 네, 그 세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4분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의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 뭐 2주 동안 제가 못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클라우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오라클 투자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가 기존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네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소형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네오 클라우드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 집중해서 그냥 분산하겠다라는 개념이고 네. 그럼 네오 클라우드의 대표 종목이 이제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아이렌. 있고 그리고 뭐 코이브. 코이브 있고 그리고 네비우스 이 세 종목은 정말 이 4분기 내내 만약에 테마로 간다라고 말하면 이 세 종목은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클라우드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가져가고 싶다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구글 같은 종목은 정말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하위로 나오는 종목들은 그 세 종목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 데이터 센터 지금 쇼팅이 제일 심한 게 그 서버의 저장 공간들이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 지금 전통 레거시 산업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EPS 지금 증가폭이 주가 상승폭보다 거의 다 가파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웨스턴 디지털 있고 시게이트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샌디스크까지 샌디스크. 그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는 저도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회 차이예요. 역시.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 한 달 했는데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이제 벌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빅 반전, 빅테크, 반도체, 전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구글을 또 빅테크에서 찝었다는 게 아주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종목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자, 또 저희 심수영 캐스터님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속보로 나온 소식부터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비안 관련 소식입니다. 리비안의 3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 13,201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3.56%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았을까요? 리비안.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전기차 테슬라가 너무나도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테슬라다라고 했던 게 리비안, 또 루시드, 또 뭐였죠?
니콜라는 없어졌고, 그죠? 갑자기 그 이름을. 근데 이제 루시드, 리비안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왜냐면 과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로보택시라는 이 산업이 만약에 재편이 되면 우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또는 뭐 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아니면은 좀 뭐 웨이모나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를 일부 좀 뭐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플랫폼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과연 루시드와 리비안에게 올까? 물론 오겠지만 과연 이 기업들에게서는 어떠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우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로보택시 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눌려 있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예.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FSD잖아요. 그렇죠. 근데 FSD의 전 세계 대장은 테슬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게 잘 손이 안 갑니다. 아. 대장을 사라.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그 네. 라이다 기업들, 기아디. 예, 헛사이라고 하나요? 헛사이, 네. 헛사이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또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런 저렴한 라이다. 과거에는 정말 카메라 라이다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기 좀 힘들었는데, 네. 이런 저렴한 어떤 물론 그래서 안보 문제로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은 미국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과 또 뭐랄까요? 다른 어떤 라이다 기업들도 저렴한 라이다가 좀 나오게 되면 또 약간의 또 경쟁력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원래 가장 걱정됐던 게 테슬라에서 라이다 빼고 나서 카메라만 딱 쓴다고 했었을 때 예. 이거 비 오거나 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시야가 있었잖아요. 일부, 예.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 판을 깨는 정말 카메라만으로 인식 안 되는 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를 써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나오고 나면 예. 그때는 이제 매출액이 찍히고 EPS가 찍힐 건데 네. 지금은 사실 카메라로 된 다가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비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네.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제 실적 종목입니다. 코나그라라는 종목이고요. 네. 5%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가정간 편식과 냉동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회사가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EPS가 39센트로 월가 예상치인 33센트를 상회를 했고 매출 역시 26억 3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넘어섰습니다. 네. 조정 EBITDA 역시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12% 이상 빠졌고 1년으로는 39%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회계연도 EPS 가이던스를 1.7에서 1.8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인 1.78달러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단기 실적은 안정이 됐지만 이제 지난 분기부터 이어진 잇따른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드는 기업일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방금 이 기업 통해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10월 중순 때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 하냐 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저는 실적이 오히려 더 큰 하나의 호재라고, 그러니까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특히나 최근에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술 섹터들이 그 EPS 상향 조정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공장 가동률이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예. 그 풀캐파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밑에 급이라도 쓰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번 하반기 4분기 실적 발표도 웬만한 기업들은 다 좋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은 GDP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관세나 이런 것도 전혀 영향이 없는 기업들이 물론 이제 실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월가에서는 또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기대감이 있지만 이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망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정말 이번 3분기 그러니까 이번 10월이죠. 10월
10월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벌써 이제 9시 58분인데요. 자,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아쉬워요. 동안에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럼 저희 셋은 일단 가고 나와서 노래 한 곡 뽑으시고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태영 과장님은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못 뵙고, 네. 그죠? 다다음 주 2주 뒤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3일 동안 너무 고생해 주셨던 우리 또 심성 캐스터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호시탐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보이시네. 가능한가요?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김희 캐스터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노래 실력은 길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추석 잘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내일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송을 이제 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저희는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는 계속 방송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